안녕하세요. 경제를 안정시키는 아주 강력한 두 가지 도구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쓰는 건데요. 오늘은 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대해서 아주 쉽고 또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어떤 애는 막 일자리도 많고 경기가 좋다 좋다 하는데 또 바로 다음 해에는 신문마다 경기 침체다 이런 이야기로 가득하잖아요. 도대체 왜 경제는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계속 오르내리는 걸까요? 경제학자들은요, 이 현상을 바로 총수요라는 걸로 설명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한 나라의 모든 가게, 기업, 그리고 정부까지 모두가 사려고 하는 걸 싹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의 수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이 총수요를 다시 끌어올리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도구? 바로 중앙은행이 꺼내드는 카드, 통화 정책입니다. 네, 이 정책의 중심에는요, 유동성 선호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이자율을 그냥 돈의 가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쉽죠? 시장에 돈이 막 넘쳐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격인 이자율도 당연히 내려가고요. 반대로 돈이 귀해지면 이자율은 올라가면서 딱 균형을 맞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 그러니까 통화량을 조절하잖아요? 그럼 곧바로 이자율이 딱 반응을 해요. 그리고 이자율이 바뀌면 우리 같은 개인이나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쓰는 게 훨씬 쉬워지기도 하고 반대로 확 어려워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겁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쫙 걷어들여서 이자율을 높이면 너무 뜨거워진 경기를 좀 식힐 수가 있고요. 반대로 돈을 쫙 풀어서 이자율을 낮추면 꽁꽁 얼어붙은 경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일을 중앙은행 혼자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정부도 정말 막강한 도구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재정 정책입니다. 재정 정책에는요, 크게 두 가지 수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정부가 다리를 놓거나 도로를 짓는 것처럼 아예 직접 돈을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쓸 돈이 더 많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정부가 100억을 쓰잖아요? 그럼 경제회는 100억 딱 그만큼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파급 효과 때문입니다. 네, 이걸 경제학에서는 승수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정부가 다리를 짓는데 돈을 썼어요. 그 돈 누구한테 갈까요? 건설 노동자 월급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그 노동자는 그 월급 받아서 동네 식당에서 밥을 사 먹을 거고요. 그럼 또 식당 주인은 그 돈 벌어서 자녀 학원비를 낼 거예요. 어때요? 돈이 계속 돌고 돌잖아요. 이렇게 처음 정부가 쓴 돈보다 훨씬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커질 거냐, 이건 바로 한계 소비 성향, 줄여서 MPC라는 것에 달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새로 번 돈에서 얼마만큼을 쓰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추가 소득의 80%를 쓴다. 즉 MPC가 0.8이라고 해볼 때요. 그러면 승수는 무려 5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정부가 딱 100억을 썼을 뿐인데 경제 전체에는 그 5배인 500억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와, 5배 효과라니 진짜 놀랍죠.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항상 좋기만 하진 않잖아요. 이 엄청난 효과를 확 깎아먹는 반대 힘도 존재하거든요. 그게 바로 구축 효과라는 건데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정부가 돈을 쓰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보통은 돈을 빌려와야 하잖아요. 그럼 정부라는 거대한 손이 시장에 돈을 싹 빌려가니까 시중에는 돈이 부족해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자율이 올라가요. 결국 원래 투자하려고 했던 일반 기업들은 이자율이 너무 비싸네 하면서 투자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정부 지출이 민간 투자를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경기 부양 효과가 좀 깎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오래된 정말 뜨거운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과연 정부가 이렇게 경제라는 롤러코스터에 적극적으로 타서 운전대를 잡는 게 맞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두고 경제학자들은 정말 딱 두 편으로 갈려요. 한쪽은 당연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다른 한쪽은 아니다. 정부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오히려 경제를 돕는 거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거죠. 먼저 개입을 지지하는 쪽은요, 그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스의 생각을 따르는데요. 이들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성적이지 않은 공포나 막연한 기대감, 이걸 케인스는 동물적 감각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한번 무너지면 스스로는 회복하기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가 인공호흡을 해주듯이 직접 나서서 수요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반면에 정부는 가만히 있어라 하는 쪽은요. 이 정책들이 너무 느리게 작동하는 시차 문제를 지적해요. 이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었는데 약효가 한참 뒤에 감기가 다 낫고 나서야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 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멀쩡한 몸에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미 상황이 다 바뀌었는데 뒤늦게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요. 우리 경제 시스템 안에는 이런 논쟁과 상관없이 알아서 척척 작동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 소득이 줄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내는 세금도 줄어들고요. 또 실업급여처럼 정부가 쓰는 돈은 자동으로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도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셨듯이 각각 아주 뚜렷한 장점과 또 단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제 위기 상황에 놓인 정책 결정자라면 이 두 가지 도구 중에서 어떤 걸 먼저 꺼내 드시겠습니까?